예, 반갑습니다. 무스TV 서준구 대표. 예, 2024년 4월 4일 예, 반도체 포 관련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였죠? 어제 대만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강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사망자 수도 제법 나왔고요. 그리고 건물이 기우뚱하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뉴스에서 다 시청을 하셨을 건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조금은 먼 나라죠. 중국, 위치상으로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차이나, 그죠? 대만과 중국은 같은 나라다 아니다, 이런 말들. 그래서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만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래 봅니다. 그 강한 지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만 국민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와의 경쟁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대만에 있는 TSMC, 그죠? 그 회사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끈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남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것보다는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아무쪼록 이제 더 이상 사망자나 또는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35.03포인트 1.29%나 올라 버렸어요. 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개의한 현상이죠. 그죠? 자, 다시금 박스권 자리로 되돌아왔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그렇습니다. 2742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요, 2.94포인트, 0.33%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종가는 882.9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데, 코스닥 시장은 다소 좀 불안한 그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도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다시금 오늘 살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캔들 상으로는 살짝이지만 1.29%나 이렇게 오르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앞전에 2.41 이렇게 오를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자, 아직까지 코스피가 완만한 상승세를 가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승세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좀 있다. 근데 꾸역꾸역 잘 올라왔어요. 그죠? 대략 코로나 때 3,300원대, 이때는 국가가 많은 분들이 나라를 잘 운영해서 그렇다지만 아니죠. 이 상황은요, 이건 그 말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한 구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푼 겁니다. 그죠? 시장을 개입을 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래 상승한 건지, 정상적으로 기업이 활성화가 되거나 성장을 하면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여러분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경제가 순풍이 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까? 굉장히 암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것은 국가들이,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푸시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거나 막 우리도 지원금 같은 거 엄청 많이 정말 과도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코로나에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돈을 풀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조금은 이런 과하게 그죠? 돈을 풀기보다는 기초과학이라든지 경제 기초 뼈대가 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주고 모멘텀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돈을 썼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미련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죠? 많은 국민들이 그 일부 용인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부채가 뭐 일각에서는 400조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지표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 후세대들한테 넘겨줘야 될 빚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당연히 걱정이 되는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인가요? 어디죠?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 경제 협력 평의회입니까?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그죠? 코로나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발생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뭐 대응을 잘했던 나라의 순위를 뽑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2년 이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세계 2위를 했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쪼록 지금도 경제적인 부분에 국가나 관료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고 뼈대를 강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단백질 듬뿍 넣어서 안정적인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향후에 계속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각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좀 받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슬기롭게 우리가 다 극복을 해야 되겠죠. 국가 경제도 그렇고요. 뭐 개인 가정 경제도 그렇고요.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조금 나름 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잘 버텨내는 그죠? 힘을 내서 버텨내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는 또 조금 소외된 그런 계층이라든지 또는 조금은 낙후된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국가가 또 당연히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요즘 뭐 현 대통령이 뭐 각 지역을 돌면서 민생 토론 뭐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그걸 뭐 정치에 개입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해서 민생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어저께입니까? 9조 원에 관한 경제 이익을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또 얻게 됐어요.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건 박수를 쳐줘야 되죠. 오늘 잘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해초리를 들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많은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죠? 그 뭐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치하는 분들의 말에 믿음이 조금 가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예. 전부 다 뭐 포퓰리즘에 가깝고요. 뭐 기껏 한다는 게 돈 풀자 이 정도. 예. 그런 거는 제발 좀 지양이 돼야 돼요. 지금 빚이 어마어마한데 무슨 돈을 푼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또 물가 오른다고 또 고통에 몸부림칠 거고, 그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예전에 실제로 아르헨티나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 구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나라에서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해당하죠. 왜 그렇게 힘들어졌는지를 제발 좀 잘 보시고요.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돈을 많이 풀면요. 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그럼 또 돈을 더 풀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상황, 구 아르헨티나 또는 뭐 브라질도 포함이죠. 그런 나라들처럼 그냥 국가가 거의 뭐 파산할 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냥 그래요. 잠시 뭐 돈 모 후보가 25만원, 뭐 한 가정이 4인 가족 100만원을 풀자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을 풀면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계속 푼다고 그러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누가 잘했고 못했고 모르겠지만 그 돈 풀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다큐멘터리를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그래서 돈을 더 이상 풀면은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돈을 써야 되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이 탄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은 성장하면서 소비가 국민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가 지출이 많아지고 그러면 경제는 또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2020년 3월 24일부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것은 분명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것은 그 이유지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좋아서 상승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오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된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뭐 2000대 초반이 사실은 2200원 정도가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뭐 2700원까지 올라줬어요. 이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 예, 그런 것은 그래서 더 이래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 강해져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개미 투자 여러분들이 소득이 좀 증대하고 자본소득도 증가하고요.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도 많이 이렇게 증가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정도로 뭐 지금 각설을 하고요. 뭐 경제상을 살짝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제설을 푸는 그런 유튜버도 좀 찍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 가지고 제가 그죠? 여러분들도 불만이고 그래서 뭐 쇼츠 그 유튜버보다는 좀 짤막짤막한 10분짜리 유튜브를 좀 많이 찍어야겠는데 그렇네요. 제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네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무소TV 전체 화면에서 보면 서정구 대표란에 보면 PMIC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MIC는요 파워 매니지먼트 IC다. 그러니까 파워 소자, 전자기기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PMIC 파워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파워 매니지먼트 IC,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중앙 장치를 아주 핵심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니지먼트 경영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파워 매니지먼트 IC라는 파워 소자다. 파워 소자로서 전자기기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PMIC를 전자기기의 심장이다. 이 전자기기의 전력을 공급하는 칩인데요. 전력을 공급하는 칩인데 이 전자기기의 각 부분에 얼마만큼 전력이 필요한지를 그죠? 필요한 만큼을 전력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해주고 또 통제해주고 그런 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터리가 전원의 공급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양의 전력을 이전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효율적 관리를 하는 그런 장치, 예, 그런 칩이 바로 PMIC다.
파워 매니지먼트 IC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능을 보는 애기가 있어요. 근데 애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무슨 과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영수는 들어가겠죠. 자, 근데 내가 국어 영어는 어떻게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래서 굳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 남아있는 시간은 국어 영어 말고 수학에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수학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함으로써 더욱더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뇌는 수학적으로 이제는 머리를 조금 열어주고요. 국어 영어는 잠시 닫아두고. 그래서 수학 쪽에 집중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예, 그런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알지를 못하겠죠. 예, 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뭐 그 정도 영향은 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PM IC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일반 전자제품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가장 기본적인 텔레비전, TV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자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PMIC는 많은 전자제품의 수요, 소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는 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상의 모든 전자제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닐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밤에 특히 혼자서 자기 방에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하실 때 말이죠. 우리가 이 좀 밝기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밝게 보는 편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어둡게 보는데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밝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PMIC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 제품은 소비를 할 제품들이 많다. 소비라는 것은 사용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금은 익숙치 못하지만 PMI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가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있는데, 자, 아비코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 자, 이 아비코전자는 일단 기본적 분석부터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관련 기업이죠. 자,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1973년 뭐 3월에 이렇게 설립을 해서 인덕터와 저항기를 제조 판매하는 수동 소자 부문과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해 판매하는 PCB 부문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항기가 여기에 해당하겠다. 그죠? 예, 저항기. 그리고 PCB 부분도 뭐 물론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은 PMIC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비코 전자의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실적을 잠시 보면 2021년에는 1477억입니다. 그리고 2022년 1647억, 2023년은 1250억. 제가 기업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빠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좀 천천히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꼼꼼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오늘은 이 기업을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조금 속도를 늦춰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들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1477억, 1647억. 그런데 2023년 작년에는 1250억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 매출의 수익의 임계점이 대략 한 14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1250억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손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실로 전환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손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퍼는 나오질 않겠죠. 손실이 나오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는 14.35라는 퍼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 퍼를 보면 제법 높죠. 76 정도가 되는데 2022년 기준에서는 14 정도 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3년도에는 실적이 좋지를 않았어요.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는 퍼가 지금 구성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분기를 보면요. 자, 1, 4분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4, 4분기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 4분기 때 특히 손실, 그리고 3, 4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실을 조금 많이 가져왔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일단 매출이 급감된 매출이 빨리 향상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1430억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 이익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이건 좀 이따 다시 조금 하나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때 2023년 중반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이렇게 2023년 대략 요 정도입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실적하고는 직격탄을 날리겠죠. 직접적인 영향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지만 조금 더 추가로 2024년도에 떨어진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은 PMIC 관련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PMIC는 대부분이 전자제품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자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른 자동차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자동차겠지만 소비재 산업입니다. 이 자본재가 아니에요. 우리 소비해서 쓰고 버리는 거 소비재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자본재 소비재를 떠나서 소비재 그 두 개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소비재가 이렇게 매출이 아까 제가 1430원대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비코 전자가 성장하려고 매출이 증가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PMIC가 매출이 많이 돼야 된다. 근데 PMIC는 전자제품의 주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그럼 전자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PMIC는 어떨까요?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전자제품이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재, 대표적인 소비재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조금은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자본재라고 해서 무조건 또 간다 안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좀 여유 자금이 있어야 테레비도 사고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등등 핸드폰 등등을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가볍습니다. 그죠?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섣부르게 이렇게 전자제품도 한 1년, 2년 더 쓰다가 바꾸지 핸드폰도 한 1, 2년 더 쓰다가 바꾸지 이런 마인드가 더 강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경제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나도 하겠다.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다 좋지. 근데 제가 초점을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소비재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갑에 또는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조금 쌓여져 있어야 마음 편안하게 전자제품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노후화돼도 조금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비자들의 지갑, 여러분들 지갑도 똑같고요. 조금은 넉넉하고 두둑해지려고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업이 어떻게 잘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업이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FOMC에서 뭐 파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6월 이후에는 한 번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파월 아저씨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6월 이후에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내린다가 아니라 일단 영향을 받겠죠. 그쵸?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같이 덩달아서 뭐 내린다 하더라도 환율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달러 가치가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건데 그러므로서 우리는 환율은 조금 떨어질 것이고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두 번은 같이 내려야 되거든요. 우린 커플링이니까. 왜 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우리나라 대무역도가 70도에 육박합니다. 70%가. 우리나라는 70%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미국에서 단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이제 돈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어떻게 해요? 미리 선반영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고 예,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코 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금리 인하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손실이 났지만 기본 이 모멘텀은 약한 기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익은 내왔다. 자, 그러나 매출이 1430억대 정도를 억 원대를 유지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다시금 안정세로 바로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기업은 대체적으로 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이 30도 안 됩니다. 보통 기업의 부채 비율이 80에서 1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 내는데 돈을 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부채가 꼭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부채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28.06이다. 2023년 12월 기준요. 이 기준에서 28.06이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유보율은 뭐 볼 것도 없이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 이익이 잘 구현이 되었다. 돈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익을 계속 꾸준히 그래도 잘 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보율은 괜찮고요. 2022년 기준에서 ROA와 ROE 수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근데 작년에는 이 소비 문화가 우리 이 경제적으로 그죠? 소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시중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 매출의 실적이 저조해서 손실을 기록하는 바람에 ROA와 ROE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기업은 PMIC 관련 기업은요 반도체 관련주이기는 합니다만 소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가 언제 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이 기업은 뭐 하루아침에 망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물론 공급 횡령을 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기업이 하자가 있어서 뭐 상폐가 간다든지 관리 종목을 지정이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 3월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죠? 예,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일정 구간 2023년부터 후반기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죠. 요 사이에 갇혀 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금리가 인하가 이루어지면 조금 단기 급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비코 전자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원투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이 DB 하이텍은 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뭐 제가 앞에 찍었던 그저 방송 유튜브를 보시면 그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올해는 간단하게 보면 실적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뚝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퍼가 13.14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올해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7.61은요 작년 기준이겠죠. 아직까지 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13점 얼마니까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퍼 기준에서는 그래 보면 되겠고 PBR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물론 이 회사가 뭐 망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손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실적은 좀 저조해진다. 그죠? 실적은 저조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요인이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보시면 나오잖아요. 수익성 지표의 대표적인 ROA와 ROE가 이런 식으로 12.62에서 ROA는 7.25, ROE 15.65에서 ROE는 8.27.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ROA 수치와 ROE 수치가 이리 크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그죠? 요거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ROA는 총자산 이익률이고요. 요거는 그다음 요거는 ROE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 금액에서 당기순이익을 대입시킨 결과가 ROE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ROA와 ROE 갭 차이는 굉장히 벌어집니다. 근데 ROA와 ROE, 즉 자산과 자본, 부채가 작으면 부채가 없다면 ROA와 ROE는 똑같겠죠. 그죠? 총자산이 총자본이니까 자기 자본이나 총자산이 똑같아져요. 근데 부채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갭이 벌어지죠. 자, 근데 이 대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12.62에서 어떻습니까? 15.65. 근데 올해는 7.25, 8.27. 갭이 더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갭이 작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부채가 적다는 거를 이제 그랬죠. 그죠? 이 부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물론 부채 총금액을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높은지 낮은지 수준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부채 비율 수준을 보면 40.13, 31.04, 17.43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19.49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굉장히 낮아요. 이 정도의 수준은 기업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상의 재무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종목 들고 근데 주가의 수익성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요인은 제법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이 너무 작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DB하이텍은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하나마이크론인데 자, 조정을 받다가 주가가 요렇게 2023년 올해 1월 달부터 굉장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물론 실적은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2023년을 말하는 겁니다. 2023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어떤 특정 테마군이 부르다든지 단기 고점은 맞아요. 지금 이건 단기 고점이에요. 자, 거의 딱 저항선에서 몰려 있죠. 지금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내일은 훅 떨어지든지 훅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뭐 보면 사상 최고가를 이제 이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뚫어주면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몰라요. 위로 뚫어주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사상 최고가가 나오거든요. 지금 사상 최고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익성을 우리 저점 대비해서 뭐 대략 한 6배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요. 최고 저점을 이야기하면 뭐 이런 박스권에서 가격 대비 지금 한 6배 정도 올랐고 이 가격대 코로나 이후에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가격대에서는 한 200%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자, 나 있는데
이거는 이런 종목은요 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사실은 쉽게 팔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이 변곡점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라인을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아니면 그 라인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어딘지 몇 프로인지를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도움을 좀 드린다면 5,000원대 있잖아요. 그죠? 요 라인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략 한 23,000원대 요 가격대에서 스탑을 걸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쭉쭉 올라지면 그 다음에는 요 가격대.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요 가격대겠죠? 조금씩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높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9,000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한 23,000원대를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까지 떨어지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봐드릴까요? 그 가격대 이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23,000원대도 되는데 21,100원 정도 되겠네요. 21,100원대는 떨어지면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9,000원대 이렇게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은 23,000원대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잡으시고요. 더 이상 떨어지면 그냥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발 이 전고점 사상 최고가를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갱신을 했는지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넘었네요. 넘었기 때문에 내일은 한 뭐 34,379원 맞나요? 34,460원 뭐 이 정도로 오르고 그 다음에 요것만 또 뚫어주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상승도 할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 그냥 제가 이거는 개그인데요. 50만원까지 가버려라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좀 확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잠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올해 이렇게 그렇죠. 제가 실적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올해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예상치가요. 6,600억, 8,900억, 9,600억 했다가 올해는 예상치가 1조 4천억이래요. 엄청나게 늘죠. 영업이익도 1,000억, 579억 했다가 올해 예상치는 1,900억을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퍼 기준도요 13.5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소 이 기업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죠. 그러면 이 안에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동반한 부채 또는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부채가 나눠질 건데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222%. 그죠? 자, 여기 좀 허점인데 이렇게 부채 비율이 크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이 갭이 커져요. 이렇게. 지금 대략 한 44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440억 안에는 이 부채로 인한 이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출을 뭐 1조 4천억씩이나 하는 회사 정도가, 그죠? 이 정도의 뭐 비용, 이것도 아깝긴 하죠. 많이. 440억, 44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익이 나면 좀 부채를 차감시키는데, 물론 조금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 기업은 뭐 공장이나 유형자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공장이라든지.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건데, 그런 대출로 인해서 이런 수익을 얻는 거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성은 없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은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부채가 뭐 무려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그죠? 부채 총계가 1조 4천억. 물론 뭐 이 부채 안에는 어떠한 부채냐에 따라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데 기준점은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어쨌든 부채는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 부채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뭐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당기순이익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흠이 있어요. 돈을 이래 많이 버는데 배당이
좀 작습니다. 배당이. 배당이 0.18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회사 올해 연말 기준에서는, 연말 기준에서는 퍼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퍼 기준이 연말 기준에서 대략 13 정도에 나오는데 업종포는 29 정도 되니까 지금 가격도 싼 건 아니다.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업 탄생 이후에, 상장 이후에.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자리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막 기록을 하면서요, 무려 21%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힘이 있는데, 이건 상승, 장악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굉장히 이 모습은 좋다. 위에 고점에서 살짝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제발 이 기업을 보유하신 분은 내일 쭉쭉 뻗어서, 이제는 저항대가 없어지잖아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 앞에서 저항대가 물린 사람이 없어요. 속된 말로. 여기, 그죠? 요 앞에서 물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만 우리 가지고 계신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회원분들, 혹시나 무료 회원님들 가지고 계시면 좋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예, 이 정도 말씀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쉽죠? 안 가지고 계신 분. 예. 괜찮아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좋은 종목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LX 세미콘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LB 세미콘입니다. 다른 기업이에요. LB 세미콘. 다른 기업인데요. 주가가 지금 이제는 박스권에서 이평선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작업을 보이고 있어요. 무조건 모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이평선을 모으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일단 아쉽게도요, 퍼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손실이 났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자, 작년에는 이렇게, 그죠? 4,900억, 매출이 5,200억, 근데 작년에 4,169억. 자, 저조한 매출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 이익이 손실로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예,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많이 지금 흘러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전에는 어땠느냐 보시면요, 2019년, 물론 그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2023년 이전까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기업이 이익이 상당히 잘 났거든요. 자, 그러면 매출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2022년보다는 1,000억대 정도로 떨어졌지만, 예전에 이보다 매출이 어떻게 적었을 때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 원가 관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기록이 된 겁니다. 물가가 잡히면, 세계적인 물가가 잡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익으로, 그죠, 돌아서는데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자, 이 기업이 한 해 2023년도에 손실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ROA도, 그쵸, 매출이 증가했지만 ROA도 6.24, 그리고 2021년도에는 6.24고요. 2020년 6.09예요. 그죠? 매출은 대략 260억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ROE는 16.16, 16.16. 이 변함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업은 어떤 특정한 재무 상황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면 이익이 더 쌓여지는 그런 구조. 즉 말하자면 고정비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4, 5천억대만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 회사는 재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부채도 116 정도 되지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전혀 크게. 조금 100 밑으로 두 자릿수로 돌아가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적인 안정성은 잘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유보율도 보세요. 1053.8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꾸준히 이익을 잘 냈다. 근데 작년 그 3, 4분기와 4, 4분기 때 손실을 많이 기록했다. 물론 1, 4분기 때도 손실이 났겠네요. 그죠? 요렇게. 예, 1, 4분기에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원가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연간에는 뭐 작년 한 해 빼놓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작년에는 손실이 기록됐는데 올해도 연장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연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장도 될 수 있지만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일 때는 이 기업의 수익성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업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였어요? LB세미콘은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반도체에다가 이 기업은 후공정에 들어갑니다. 후공정에. 예. 다른 것도 있지만 후공정 산업,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후공정, 전공정, 뭐 소재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을 분석을 할 건데 그때 또 나오겠죠, 이 기업이. 자, 동사는 후공정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사는 주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전력관리 반도체, PMIC라고 딱 정확하게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미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나가는 사업군입니다. 전 세계의 미래, 우리 좀 황당하게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죠.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손실이 나도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기업이 2023년도에 손실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은 폐배터리 사업에 다시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보다는 손실이 나겠죠. 그 손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2023년에 폐배터리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첫 해는 누구나가 손실을 기록할 뭐 3년 안에 분기점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그 큰 사업에서 이익을 첫 해부터 이익을 내기에는 여간 쉽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장치도 사가지고 와야 되죠. 또 뭐 필요하다면 공장 라인도 뭐 또 신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돈도 나가겠지만 감가상각비로 다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각종 부품이라든지 필요한 원자재를 또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해는 당연히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 손실 금액이 이 재무제표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폐배터리 사업이 지금은 그렇지만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이 기업도 이익을 낸다 그러면 기존의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2020,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강조를 하느냐면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업에서 여러분 떡볶이집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떡볶이집을 하려면 어떤 철판도 있어야 될 거고 가스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료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서 비용이 투입이 되거든요. 비용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떡볶이집을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떡볶이집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는 이익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폐배터리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해서 그 손실이 이 기업의 모든 총 실적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손실이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만약 폐배터리 사업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이 다시금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이때는 뭐 굉장히 뭐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네요. 21.78 또 올랐다가 내려꽂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테마성도 잘 가지고 있거든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급등했다가 한 방 두 방이 아니라 연이
연달아 계속 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손실이 기록됐지만 이평선도 지금 잘 모으고 있어요. 잘 모으고 있고 이 이평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작년 실적 하나로 이 기업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높은 뭐 9,300원 만원대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럼 지금 만원 안 되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만원대 12,000원대 지금 이 종목이 물려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뭐 이 라인대 또는 이 라인대 또는 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추가로 매수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 손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가 상승도 무조건 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폐배터리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손실을 조금 더 키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 사업이 사업으로서 확장을 해서 이제는 수익성을 갖췄다 그런 단계가 오면요 물론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시점이 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수익과 한쪽은 수익 한쪽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한쪽은 수익 요쪽도 수익 그럼 수익이 더 커지겠죠. 이익이 그러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혹시나 좀 고점에서 내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냥 매수를 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저라면 이거는 뭐 지금 내가 높은 고점에서 물렸다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추가로 매수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 주식 관련한 이 전문가들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중에 들어보면 자 이걸 이야기해래요. 내가 총 투자 금액이 100인데 100%다. 근데 이 회사에는 지분율 몇 프로 들고 가냐니까 20% 들고 있어요. 내 총 투자의 뭐 30%예요. 아니면 60%예요. 아니면 12%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의 80% 내 총 자산의 투자 금액의 8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물어보는지 나는 그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에 속된 말로 여러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갔다. 나 그것도 만족합니다. 왜요? 그만큼 좋으니까 내 재산을 믿는 그 기업에 넣는 거죠. 무슨 10%, 20%, 30%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종목이 17개로 늘어나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본전이 와요. 확률적으로 본전이 된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정권에서 수수료 주려고 또는 정권 거래세 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권유하는 방법은요, 세 종목을 넘기지 말라는 걸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투자금에 이제 세 종목이면 무조건 균일하게 나눠도 33%, 33%, 33% 아닙니까? 그럼 그 비중이 높대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흔히 나오는 주식 뭐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자들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뭐 또 많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의 대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걸 왜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투자했는데 이 회사는 한 5%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50%든 5%든 100%든 90%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비중이 너무 많나? 비중을 좀 줄여라? 그리고요, 손절을 할 거면 투자를 왜 합니까? 우리 손절 거 없는데? 요렇게 막 이때 매수했어요. 그럼 요즘도 떨어지면은, 손절해라. 또 요즘 또 떨어지면 손절해라. 손절 가격을 설정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손절하고, 또 다른 거 샀는데 또 떨어져, 또 손절하고, 또 다른 거 샀는데 또 손절하고.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1억 투자했는데 30만원 남았어요. 왜 손절을 합니까? 손절을 할 그런 기업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내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되고 산업적 경제적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기업이라면 믿으세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야 그만해 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애기들을 믿어주고 성장하고 합격할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기간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똑같이 하세요. 주식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믿고 또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신뢰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선택을 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라면 믿어주세요. 그 기업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길 또는 매출이 향상되고 수익이 향상되고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라고요. 왜 그걸 갖다 손절을 합니까? 그러려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차라리 정기적금 정기예금 놓고 지금처럼 더욱더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저는 절대로 손절가를 설정한다든지 또는요 뭐 비중을 줄이라 높이라 비중을 줄이는 건요 내가 이런 경우죠. 제가 요때 매수를 했어요. 예? 자 근데 요즘도 왔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물론 뭐 저희들은 나름의 기법은 있습니다만 몰라요. 자 그럴 때는요 이러면 되죠.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었습니다. 60%를 팔고 40%는 들고 가든지 아니면 40%는 수익 실현하고 60% 들고 가든지. 예?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날 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 무슨 떨어지는데 무슨 비중을 줄입니까? 어떻게 줄입니까? 그럼 손절밖에 더 있어요. 예, 그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 종목을 고르실 때 처음에 고를 때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이 기업의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경제적 분석을 다 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한 종목이라면 그런데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그러면 매수한 후에 기다려 주세요. 올라가면 수익이 나도록 기다려 주시고 손실이 났다 하면 제자리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이제 봄입니다. 벚꽃이 피면 항상 비가 오죠. 예, 그 벚꽃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나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너무 사무실이나 또는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주변에 벚꽃이 있는데 나들이란다 산책도 좀 하시고 주변에 벚꽃이 없으면 벚꽃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하셔가지고요 뭐 버스 타고 다녀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낭만도 좀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무스TV 서준구 대표 무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